너 혹시 기억나냐? 30년 전 명동 거리에서 날 밟고 지나가던 그 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전 그는 거리의 노숙자를 쓰레기라 부르며 짓밟고 지나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 되어버린 그 노숙자였다. 그날의 발굽소리, 차갑게 내리던 눈, 그리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던 그 순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짓밟힌 노숙자가 30년 뒤 그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존재가 되리라는 걸. 오늘 이 조용한 회의실에서 지워졌다고 믿었던 그날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호 씨, 우린 처음 만난 게 아니지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 계신지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는 그날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의장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서울역 지하도에서 구걸하던 노숙자가 30년 뒤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995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역 근처 지하도에서 잠을 청하곤 했는데요. 낮에는 명동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참한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제 운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 16의 거리로 나온 뒤로는 줄곧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누구 하나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명동 거리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컵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추운 날씨 탓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랐고 제 앞을 그냥 지나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있었을까요?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까만색 구두 한 켤레가 멈춰 섰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구걸이나 하고 있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놓인 종이컵을 발로 걷어찼고 그 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거리가 더러워진다니까? 그가 내뱉은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제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동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제 손을 밟았습니다. 구두굽으로 제 손등을 짓누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돈이 아까워? 이런 거 주워서 뭐하게?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가 발을 치우고 가버렸을 때 제 손등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도로 돌아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의 통증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거리를 떠돌았고 비슷한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때로는 폭언과 폭력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다짐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입니다. 1996년 봄,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목격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렸고 제가 알고 있던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저혈당 쇼크가 온 상태였는데 다행히 약국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진수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 진수라니? 혹시 팔에 큰 점이 있나? 저는 놀라서 소매를 걷어 올렸고 제 왼쪽 팔 안쪽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큰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우리 손자를 찾았단 말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라니 저는 고아인데 무슨 손자란 말입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박성민이고 내 할아버지는 이철호야. 한국전쟁 때 헤어져서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제 친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고 전쟁통에 헤어진 제 가족을 수십 년간 찾아 헤매셨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쟁 중 실종되었고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할아버지인 이철호 회장님은 끝까지 손자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평생을 찾아 헤매셨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종로구 어느 큰 저택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 이철호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수야. 내 손자 진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손자를 찾는다는 집념 하나로 버티셨지만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너만 찾으면 여한이 없어.
내가 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재산 중 일부를 제게 물려주시며 반드시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인데 제가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당당하게 성공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고차 판매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던 시절 익힌 사람을 보는 눈과 악착같이 살아온 근성이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업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5년 후에는 중견 자동차 판매 회사로 성장했고 10년 후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고 대한산업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저를 짓밟던 그 남자,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당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1월 어느 차가운 가을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이룬 성취였고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강민호 마이너스 협력업체 대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명동 거리에서 저를 짓밟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의장님.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호 대표님,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95년 12월 명동 거리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강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의장님이셨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장석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감정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연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강 대표님.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내내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움찔하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호도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 대표님, 잠시 남아 주시겠습니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내 회의실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네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지금은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신 대한산업과 거래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지난 30년간 그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1995년 저는 아버지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 교만했고 세상이 다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저희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었는지를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그 시절 문득 명동거리에서 제가 짓밟았던 그 노숙자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제야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니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장님, 저는 평생 그날의 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강 대표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일궈 오셨더군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미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그가 우리 협력업체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 조사를 해봤고 그가 바로 30년 전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30년 전의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성장한 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장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 아닌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지역 사회에서는 착한 기업인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가지진 못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르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아침 당당하게 거울을 볼 수 있으니까요. 비록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강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인데 강 대표님의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강 대표님께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 대표님이 보여주고 계신 성실함과 기술력,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30년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강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 대표님.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의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가 이제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얻은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묘한 것이라고요. 누가 3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리에서 저를 짓밟던 사람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게 될 줄을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원수였던 사람이 동료가 되기도 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느냐에 있단다. 내가 겪은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의미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호에게 기회를 준 것도,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도 모두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명동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걸하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 거리를 당당히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대표와 함께 시작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의 회사는 우리가 제시한 기술 기준을 충실히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주간 회의 때마다 그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고서를 준비해왔고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비서실장이 급한 표정으로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큰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한산업 박진수 의장, 30년 전 원한 관계였던 중소기업의 특혜 의혹 공정한 입찰 없이 진행된 수상한 프로젝트 배경에는 복수국이 거액의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기사들은 마치 제가 강민호 대표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큰 프로젝트를 맡긴 뒤 나중에 계약을 파기해서 그를 파산시키려 한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조사 결과 이 정보를 흘린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와 연결된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강민호 대표의 회사를 선정할 때부터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더 큰 회사들, 더 많은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 줄을 섰지만 저는 기술력과 성실성을 기준으로 강민호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들 중 일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뒤에서 온갖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문이 강민호 대표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의장님께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물러나는 게 낫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까지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정도 예정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트너를 선정했고 강 대표님은 그 선택에 합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의장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의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에 감사할 뿐인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30년 전 거리에서 생활할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어려운 사람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강 대표님 역시 이제는 후자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결국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으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떠돌고 있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30년 전 저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는 그 시절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동시에 몇몇 따뜻한 손길들도 만났습니다. 그 손길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늘의 제가 있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와 저는 30년 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오만한 재벌 2세였고 저는 비참한 노숙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그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변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성장했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보여준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누군가로부터 기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 과정은 철저히 공정했습니다. 기술력, 납기 준수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강민호 대표의 회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우리의 선택은 정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제 기자회견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용기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결국 언론 플레이로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같은 악플들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동이 강민호 대표의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거래처들 중 일부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강민호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해서.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대표님?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하나가 경쟁업체에 매수되어 기술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저는 정말 의장님의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 죽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강민호 대표의 작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공장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남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사무실에서 고개를 묻은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고개를 드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갑시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배신한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언론 대응 방안, 그리고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방법들을요. 강민호는 점차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다시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와 강민호 대표 그리고 그의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먼저 기술 자료를 빼돌린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동시에 유출된 자료가 사실은 핵심 기술이 아닌 초기 단계 자료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의 회사는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2주나 앞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기술 수준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산업의 선택은 옳았다. 중소기업의 기적 같은 반전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언론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 대표의 직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일부는 떠나려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끝까지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처했고 주말도 반납한 채 프로젝트에 매진했습니다. 사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회사를 믿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조직의 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저희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5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다른 곳에서 해고당한 뒤라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30년 전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민호 대표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강민호 대표 역시 자신의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2달 후 드디어 프로젝트의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민호 대표의 공장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민호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만 해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약자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요. 강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수 의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히 사업 기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와 강민호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의장님, 가끔 꿈을 꿉니다.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꿈을요. 꿈속에서 저는 명동거리에서 다시 의장님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의장님, 정말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일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옭아매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30년 전 그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경험을 제 삶의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대표님도 같은 것을 배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30년 전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했고 변화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제 가슴속 한편에 남아있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강민호 대표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강민호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인데요. 이름을 새 출발 장학재단이라고 지으려 합니다. 의장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예이사장은 강 대표님께서 직접 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강 대표님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이 모든 것은 의장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희 회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이사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새 출발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첫 장학생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할 뻔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하면 의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저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와의 인연 역시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명동 거리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30년 만에 명동 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깨끗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석진 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음식과 함께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의장 직인이 찍힌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일까요? 아니,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게 잠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처럼 저 역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애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손길을 내밀겠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서울역 지하도에서 추위에 떨던 그 노숙자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과 배움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저답게 만드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정상에 올랐고 원수였던 사람과 친구가 되었으며 받은 상처가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한 삶 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30년 전 그날 명동 거리에서 짓밟혔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노숙자에서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친구로 만들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